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2011년 6월 9일 리버풀은 썬더랜드에게 1,6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1990년생 이제 막 20살의 어린 잉글랜드 미드필더인 조던 핸더슨을 데려오게 됩니다. 당시 리버풀의 주장은 스티븐 제라드. 점차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하기도 싫은 대체 선수 관련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1980년생 2023년 6월 30일 리버풀은 라이프치히에게 7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2000년생 이제 막 22살의 어린 미드필더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아이러니하게도 제라드와 핸더슨의 나이차 10살, 핸더슨과 소보슬라이의 나이 차이도 10살. 핸더슨의 포지션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 소보슬라이와 핸더슨의 만남은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낼까요? 리버풀이 간만에 화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영입설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7천만 유로 바이아웃을 지르며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단숨에 안필드로 데려왔습니다. 역시나 리버풀은 누구 데려온다 만다 이적설 빙빙 돌리다가 갑작스럽게 0티어 기자들로부터 언급이 나오면 하루 이틀 내로 금액 화끈하게 지불하고 영입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앞서 언급된 코네튀란 베이가 흐라벤베르 모두 21세 이하 대회에 참여하며 대회 마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이적료 관련 문제나 선수의 부상 문제나 변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그냥 소보슬라이로 바로 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미드필더 한 명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향후 어떤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프리시즌 이전에 합류하게 될지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대체 누군지, 이 선수를 데려온 의도는 무엇인지, 리버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슬라이는 누구?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정확하게 읽으면 소보슬라이 2000년 10월 25일 헝가리 출생의 22살의 미드필더입니다. 186cm에 74kg의 건장한 체격,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기본적으로 왼발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선수입니다. 킥력이 좋다는 개념을 넘어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구질이 다양한 편입니다. 6번을 제외한 미드필더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한 선수이며 센터포워드를 제외하면 측면 공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미드필더로서 터치라인 부근에서 오버래핑, 언더래핑, 박스 침투 모두 가능한 타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핸더슨과 흡사한 스타일을 찾던 리버풀로서는 최적의 선수라 볼 수 있죠. 이런저런 얘기에 앞서 그의 특징을 간단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킥력이 매우 우수한 선수로 구질이 매우 다양하다. 두 번째로 볼 순환, 볼 운반에 모두 능한 자원이다. 세 번째로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네 번째로 좌우 포지션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다섯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활동량이 좋으며 수비 공헌도가 높은 자원이다. 일곱 번째, 솔직히 큰 약점은 존재하지 않는 선수다. 이전에 분석했던 코네튀랑 베이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분명한 약점 혹은 보완해야 할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소보슬라이는 이미 A매치 30경기, 심지어 지금은 주장 역할을 도맡을 만큼 성장한 선수입니다. 리버풀이 그를 왜 데려오려는지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의 특징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볼순환, 볼운반, 수비 공헌도, 멀티성, 피지컬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 성향의 선수는 아니지만 앞선 선수들과는 다르게 압박, 활동량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10번 유형과는 전혀 다르게 포지션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수비적인 공헌도가 매우 뛰어난 유형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춰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소보슬라이를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하며 활동량, 스프린트와 함께 에너지틱한 특성을 지닌 선수입니다. 소보슬라이가 그만큼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능력을 지니게 된 이유는 제시 마시 그리고 마르코 로제 감독 아래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술 속에는 현대 축구 트렌드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데 사실상 커리어 내내 두 감독 아래에서 지도를 받으며 압박, 빠른 공수 전환, 포지셔닝 개념을 확실하게 교육받은 선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한 18-19 시즌 당시 감독이 마르코 로제였으며 19-20 시즌부터는 제시마시 감독 지도 아래서 2021 시즌까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즌 라이프치히로 팀을 옮겼는데 다시 한번 제시마시 감독이 부임했고 이후 경질당한 뒤 22-23 시즌에는 다시 마르코 로제 감독이 팀에 부임하며 사실상 1군 무대에서의 지도를 받은 게 전부 마시, 로제입니다. 약간의 틀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스프린트, 압박을 강조하며 포지션에 구분을 두지 않는 두 감독 아래에서 정말 다양하게 뛰었습니다. 덕분에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거듭났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로제 감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리겐 클롭과의 인연이 대단합니다. 클롭이 본격적으로 감독 생활을 시작한 구단은 마인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임했었는데 로제 감독이 2002년 마인츠로 이적하게 되면서 클롭 감독이 자진 사임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후에 투엘이 오게 되면서 투엘 아래에서도 지도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로제 감독은 전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선수단을 운영하는 방식마저도 클롭 투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 또한 인터뷰에서 축구적인 측면에서도 배웠지만 그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했었죠. 어쩌면 클롭 감독이 소보슬라이를 데려오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 혹은 라이프치히에서 주축 선수로 도약한 그를 그냥 보내준 이유 또한 로제 클롭 두 감독 간의 유대관계가 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소보슬라이가 어떠한 선수인지 물어봤을 수도 있죠. 사실 아직 선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도 않았지만 클롭 감독의 영향을 크게 받고 현대 축구에서 가장 핫한 감독 중 하나로 불리는 로제 감독 아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도를 받은 터라 클롭의 전술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히려 디아스, 학포, 누네스 이런 선수들보다 압박 수비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이 더 좋을지도 모르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피셜 입단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살펴보고 이제 선수의 특징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첫 번째로 슈팅,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드볼 상황이든 오픈 플레이에서든 때를 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구질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거리도 따지는 편이 아닙니다. 이는 몇 번의 스페셜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도 기록으로 한번 그의 킥력을 가늠해봅시다. 지난 2시즌간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슈팅입니다. 간단히 이 기록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과 밖에서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밖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죠. 잘츠부르크 시절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슈팅 횟수에 대한 기록도 가볍게 보시면 분데스리가에서 2시즌 동안 90분당 평균 2.2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슈팅을 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슈팅 거리가 대단합니다. 평균 23야드. 간단히 골대에서부터 페널티 박스 아크 서클까지 거리보다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리스터도 지난 시즌 80회의 슈팅을 기록하는 동시에 평균 22.5야드. 아놀드까지 생각하면 내년부터 리버풀 중거리 스페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스. 명색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패스가 나쁠 수 없겠죠. 키패스, 크로스, 스위칭 패스, 스루 패스, 전진 패스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우선 기록부터 살펴보시죠.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 일명 키패스.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와 비교해보면 1위 호프만 99회, 2위 키미 84회, 3위 브란트 73회, 4위 카인츠 70회, 5위 소보슬라이 70회, 팀 내 1위. 분데스리가 전체 5위에 해당하며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리버풀 선수들과 비교해보죠. 아놀드 71회, 살라 65회, 로버트슨 52회, 핸더슨 31회, 소보슬라이 70회.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풀백의 플레이메이킹을 활용하던 리버풀답게 아놀드, 로버트슨의 수치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공격형 미드필더죠. 직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메이킹 수치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슈팅을 만들어내는 행동, 득점을 만들어내는 행동, 이제 제 영상 오래 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기록을 살펴보면 1위 호프만 163회, 2위 소보슬라이 150회, 3위 키미 142회, 4위 스테거 138회, 5위 브란트 133회, 벨링엄 125회, 분데스리가 전체 2위입니다. 세트피스 전담을 맡았다 보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패스로 창출한 기회를 보게 되면 1위 소보슬라이 94회, 2위 무시알라 90회, 3위 벨링엄 89회, 4위 브란트 87회, 5위 호프만 83회, 무시알라, 브란트와 나란히 하는 수준의 기록입니다. 간만에 미드필더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자원이 오다 보니 이러한 수치들이 낯섭니다. 리버풀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살라 140회, 아놀드 124회, 로버트슨 95회, 엘리엇 75회, 핸더슨 72회. 팀 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살라, 아놀드보다 높다. 오픈플레이에서의 패스를 통한 수치를 보시면 살라 106회, 아놀드 81회, 핸더슨 65회, 엘리엇 62회, 로버트슨 59회, 소보슬라이 94회. 놀랍게도 엘리엇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모조리 살펴보다 보면 엘리엇의 패스 퀄리티에 대해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가 엘리엇의 스피드나 피지컬 혹은 수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패스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이거든요. 아무튼 수치만 보더라도 소보슬라이는 분데스리가 탑급의 플레이메이커이며 화려한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리버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단순 수치가 아닌 그림으로 보시죠. 전진 패스, 즉 공격적인 패스를 건넨 위치를 표기한 겁니다. 딱히 위치를 가리지 않고 좌우 중앙, 다양한 위치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 더 추가해서 그의 패스 길이와 함께 전진 볼음반 능력도 보시죠. 리버풀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전진 패스, 볼음반 모두 능한 자원의 정석입니다. 여기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디펜스 서드에서부터 공을 직접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패스 방향까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리버풀에 오게 되면 거의 핸더슨의 우짤라 역할을 그대로 맡을 수
있겠지만 잘츠부르크 대표팀 라이프치히 첫 시즌에서는 왼쪽에서 계속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클럽의 판단에 따라 어디서 뛰든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채로운 선수이다 보니 오늘은 전술적인 움직임을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록지만 몇 가지 뽑아서 얘기해도 한참 걸리네요. 오늘 생략된 내용은 어차피 오피셜 영상 나오고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추가될 예정이니 걱정 마십시오. 다음은 수비 멀티성. 그의 다양한 구질만큼이나 포지션도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우선 간단히 히트맵부터 살펴보시죠. 22-23 시즌 마르코 로제 감독 아래에서는 우측에서 주로 포지션을 가져갔으며 21-22 시즌 마시 그리고 대행 감독 아래에서는 좌측에서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간단한 프로필만 보게 된다면 지난 시즌에서도 우측에서만 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경기 한 경기 히트맵을 나눠서 보면 포지션의 구애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바이에른 미넨전에서의 히트맵, 오른쪽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의 히트맵. 일반적으로 우측에서 볼을 많이 가져가지만 후반전 좌측으로 포지션을 이동해서 마무리하기도 하고 정말 스위칭이 자주 일어납니다. 애초에 마르코 로제의 다이아몬드 442 대형 자체가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때에 따라 플랫 442, 433 경기 내내 바뀌면서 포지션 개념이 아니라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으로 선수에게 움직임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정적인 포지션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선수를 극도로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터치라인 부근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타입의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박스투박스 유형이면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데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터치라인 부근에서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는 유형? 없습니다. 반대발 윙어를 활용하는 리버풀의 전술적 특성상 그리고 우측에 아놀드라는 말도 안 되는 풀백을 소유한 이상 상황에 맞게 스위칭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에 완벽하게 적합한 선수가 소보슬라이다. 좌우 중앙 8번 10번 윙포워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현대축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격형 미드필더의 표본 수비력도 살펴보시죠. 수비력이라는 게 수비 스탯이 마냥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점에서 수비를 하는지 범위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수비적인 공헌도가 높은지 높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 능력과 여러 활동량 관련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디펜스 서드, 어택 서드 가리지 않습니다. 전방위로 리커버리 기록이 남겨져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지만 박스투박스 유형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리버풀에 와서도 온전한 10번에 가까운 타입보다는 우측 메잘라 포지션에서 다채로운 역할을 소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커버리 기록만 보더라도 핸더슨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제는 활동량과 스프린트 기록을 살펴보죠. 트위터를 둘러보다가 몇몇 선수들과 같이 비교해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22-23 시즌 기록으로 먼저 90분당 활동량을 한번 살펴보면 소보슬라이는 평균 10.8km, 위에 비교한 벨링엄, 코네와 흡사한 수치입니다. 스프린트는 863회, 90분당 평균 31.8회로 벨링엄보다 높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죠. 활발한 움직임, 스프린트를 강조하는 로제 감독답게 소보슬라이의 스프린트는 최정상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스피드도 가볍게 보시면 35.2km/h, 분데스리가에서 발표한 기록이겠지만 위에 나온 선수들과 비교해서는 꽤나 빠르다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분데스리가의 지표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카박의 스피드 기록지를 보고 준수하다 느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거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냥 자세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풀경기를 보다 보면 적어도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우리 팀 페널티 박스까지 복귀하는 시간이나 스프린트하는 것을 통해 이 선수가 꽤나 빠르구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외의 특성들을 말할 게 아직도 산더미이지만 추가 내용은 다시 오피셜이 뜨면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영입을 했을까? 그라운드 경합에서부터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를 찾다가 갑자기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선수는 공격적인 재능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이긴 해도 수비적인 공헌도, 압박에 대한 개념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갖춘 선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공격적인 요소에 집중할 필요 없이 다채로운 능력 속에 공격 성향을 지닌 선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클롭 아래에서는 또 다른 타입으로 재탄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소보슬라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의 특성만 두고 봤을 때 클롭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좌우 가리지 않는 멀티성, 두 번째로 볼운반, 볼순환, 압박, 수비 가능, 세 번째로 리더십을 갖춘 모범생 타입, 네 번째로 메잘라 포지션 완벽 소화 가능, 다섯 번째 프린트 활동량을 갖춘 현대적인 미드필더의 특성을 모두 갖춘 선수, 여섯 번째 언어 적응 필요 없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메잘라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선수를 보자마자 핸더슨 대체구나,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킹 성향이 짙은 선수임에도 활동량도 풍부하고 압박 수비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아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 어울릴 수 있는 선수구나. 메잘라 포지션 소화한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핸더슨의 가장 근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간 링크가 나왔던 선수들을 모두 데려와도 딱 한 가지 부분에서 채워지지 못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측면 움직임, 크로스, 살라, 핸더슨, 아놀드 3명의 선수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놀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고 움직일 때 핸더슨이 뒷공간을 커버해주거나 측면으로 빠져나가며 크로스를 올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정말 큽니다. 이는 단순히 크로스만을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터치라인 부근에서 활발하게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핸더슨과 아놀드는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여러분들이 엘리엇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살라와 주발이 겹치는 가운데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수비적인 커버를 해줄 수도 없는 엘리엇의 포지셔닝 한계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현 라이프치히에서 공격적인 풀백인 시미칸의 오버래핑 때 우리 팀 박스까지 내려와서 커버를 할 만큼 수비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도 좋고 활동량도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게다가 측면에서 움직일 줄 안다? 무조건적으로 영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놀드의 풀백 복귀가 가능해져 본래 433을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다이아몬드 442 투톱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아놀드의 인버티드 풀백 소화 시 변형 433 역시나 가능합니다. 알리스터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맞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보슬라이는 가격 상관없이 리버풀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타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에 와서 개인의 공격 포인트가 줄어들더라도 리버풀이라는 팀 전체를 살펴보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마시 로제 감독 아래에서 압박, 포지셔닝, 스프린트 모두 경험하고 온 이 선수가 클롭에게 지도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근 5년 중 가장 완벽한 영입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다채로운 선수이다 보니 잘츠부르크 시절에서부터 국가대표 그리고 현재 라이프치히까지 각기 다른 영상들을 모조리 정리하지는 못한 터라 썩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가득이고 특히나 알리스터보다 더 명확히 쓰임새가 보이는 선수이다 보니 향후 오피셜 영상 나오고 그쯤 추가 영입생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에 맞춰 내용을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컨대 리버풀에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얼른 그의 경기를 보고 싶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자세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